국가데이터처가 올해 3월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셨나요? 지난해 대한민국의 이혼 건수는 8만 8천 건으로 전년보다 또 줄었습니다. 2022년 9만 3천 건, 2023년 9만 2천 건, 2024년 9만 1천 건, 그리고 2025년 8만 8천 건. 4년 연속 하향 곡선이거든요.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 가정이 점점 더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읽히죠. 그런데 이혼 건수 감소만으로 가정 내부의 갈등과 폭력이 함께 줄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 지역 112 가정폭력 신고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가정폭력 발생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혼이 줄었다는 숫자 뒤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가 보려 합니다. 먼저 하나의 공식을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경기가 나빠질수록 이혼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상한 말이죠. 가정이 힘들면 갈라서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돈이 없으면 더 싸우고 더 싸우면 갈라선다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경기가 나쁠수록 이혼은 줄어들고 가정 내부에서의 갈등과 폭력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이혼도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혼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고 재산을 나눠야 하며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와 양육권 문제도 정리해야 합니다. 한 지붕 아래 살던 두 사람이 각자의 집을 따로 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월세 보증금만 해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드는 세상에서 두 집 살림을 새로 꾸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불황이 깊어지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이혼 절차에 써야 할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이혼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정 내 갈등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심화됩니다. 출구가 막힌 겁니다. 탈출이 아니라 봉쇄인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 문이 잠겨있는 방을 상상해보세요. 불이 꺼진 게 아닙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경기 침체 속의 가정이 바로 그 방과 비슷합니다. 갈등이라는 불은 타고 있는데 이혼이라는 출구가 경제적인 이유로 막혀 있는 거죠. 그 안에 계속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가 더 짙어지고 열기는 더 높아지고 불길은 안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은 그 방에서 가장 힘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려 보면 이 구조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지던 그 시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집을 잃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사이에만 미국에서 9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가구 순자산은 수년 사이에 20%나 떨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시기 이혼율이 예상과 달리 감소했다는 사실에 주목했거든요.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서 공동 명의로 된 집을 팔아서 재산을 나눌 수도 없게 됐고 실직자가 쏟아지면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꾸릴 경제력이 양쪽 모두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혼을 할 형편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혼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이혼을 못하게 된 것이죠. 그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국도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우리가 흔히 IMF라고 부르는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당시 분위기를 잘 아실 거예요. 기업들이 무더기로 쓰러지고 가장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으며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 넥타이를 메고 나갔다가 저녁에 퇴직서를 들고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생활비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 갑자기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된 부부. 당시 한국 가정의 스트레스를 분석한 연구 자료를 보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 갈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일관되게 꼽혔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돈 문제가 관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 이 순간 고물가와 고금리가 수년째 가게를 짓누르고 있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한 가지 상황을 그려볼게요. 아이가 둘 있는 한 가정을 상상해 봅시다.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아내가 살림을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 구조조정으로 남편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퇴직금이 있었거든요. 2달째부터 슬슬 긴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4달째, 취업 활동은 이어졌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눈에 띄게 줄었고 식탁 위 반찬 가짓수도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채기 시작했고 부부 사이의 대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아이 학원비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이 폭발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 장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학원비 싸움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5달 동안 쌓여온 무력감과 수치심, 그리고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실패하고 있다는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예요. 이 가정은 빠른 속도로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이 지금 이 나라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이 정말로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걸까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돈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카드값이 얼마나 나왔느냐, 술을 왜 또 마셨느냐, 이번 달 생활비를 어디에 썼느냐는 식으로요. 같은 집에 사는 두 사람이 밥상 앞에서 영수증을 들고 싸우는 그 장면, 누구나 주변에서 한 번쯤 비슷한 풍경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싸움을 다르게 봐요. 돈 싸움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관계 안에서의 권력,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깊은 불안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갑자기 실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출에 대해 한마디를 했을 때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이유가 정말 그 돈 자체 때문일까요? 그보다는 자신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한다는 무력감, 가정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은 불안이 그 화 뒤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이가 학원비를 못 내서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가 느끼는 그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먼저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너무 미안하고 너무 무력하고 그 감정을 처리할 방법을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돈 싸움은 대부분 인정 싸움이고 자존감 싸움인 겁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여전히 필요한 사람인가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에요. 이 지점을 이해하면 왜 불황기의 부부싸움이 그토록 쉽게 폭발하는지가 설명됩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말 한마디가 불황 속에서는 칼처럼 꽂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이 단순히 오늘 지출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자신감이 바닥을 친 상태의 사람에게 그런 메시지는 방어 본능을 극도로 자극합니다. 실제로 부부 갈등이 높을수록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며 악순환을 만들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면 갈등이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지면 관계가 더 불안해지고, 불안한 관계는 다시 가정 내 생산성과 회복력을 약화시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개인도 무너지고 그 개인이 다시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이제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갈등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갈등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한쪽이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방식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말을 못하도록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행동이 습관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가정폭력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계선이 생각보다 쉽게, 생각보다 빠르게 넘어집니다. 반대로 경제적 주도권을 쥔 쪽이 상대방에게 소비를 통제하거나 허락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그건 이미 폭력의 한 형태가 됩니다. 이걸 경제적 학대라고 부릅니다. 경제적 학대는 신체적 폭력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괴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막거나 돈을 쓸 때마다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을 받도록 만들거나 통장과 카드를 완전히 빼앗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는 거죠.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서도 이미 이 행위를 가정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몸에 손을 대지 않아도 폭력은 성립하는 거예요. 경제적 학대의 가장 교묘한 점은 처음에는 폭력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명분 아래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황이라 허리띠를 조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소비를 내가 관리하겠다고. 합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합리성이 상대방에게 돈 한 푼 쓸 자유를 박탈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그건 더 이상 절약이 아닌 거예요.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 중 수입과 지출을 독점당했다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단순히 경제적 불편에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 단절과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응답도 상당수였어요. 돈을 빼앗긴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서의 주체성이 빼앗기는 거죠.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형태의 지배입니다. 코로나19 시기가 이 구조를 세계적으로 증명해줬습니다. 봉쇄 조치가 내려진 직후 각국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었거든요. 프랑스는 2020년 봉쇄 이후 단 열흘 만에 가정폭력 신고가 32% 증가했고, 스페인은 같은 해 4월 초 2주 동안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나 급증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일부 지역 경찰과 지원기관에서 가정폭력 증가 신호가 보고됐고, 미국 뉴욕은 공식 신고 건수보다 핫라인 통화와 상담 요청이 크게 늘어나는 패턴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집 안에 갇히게 되고 경제적 불안이 덮쳐왔을 때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숫자로 드러난 겁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경찰 신고 건수가 소폭 줄었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처음에 이 숫자만 보면 한국 가정이 유독 건강하다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함께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이 많아졌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폭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폭력이 더 완벽하게 은폐된 거예요. 이건 불황과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이혼 건수가 줄고 신고 건수가 줄어들어도 가정 안에서의 고통이 함께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오히려 통계 바깥에 더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숫자는 빙산의 수면 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걸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의존입니다. 불황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 있는 경우 집을 떠난다는 선택지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나가면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 내가 독립하면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이 묶이는 거예요. 이 경제적 의존이야말로 가해자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조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가 대표적이에요.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킬수록 탈출할 수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둘째는 수치심입니다. 돈 때문에 싸운다는 사실 자체가 창피하고 내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주변에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집만 이러는 것 같은 느낌, 가정의 문제를 밖에 꺼내는 순간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감각이 입을 닫게 만들어요. 셋째는 희망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취직하면, 빚만 갚으면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계속 뒤로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망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실업 상태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으로 이어질 때 가정 내 스트레스는 누적되고 관계는 서서히 변질됩니다. 처음에는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내던 것이 언어적 공격으로,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통제하고 고립시키는 행동으로,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이
바로 이 점진적인 변화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천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혼을 생각해 봤어도 결국 이혼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는 조사에서 자녀 문제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위해 참는다는 이 선택이 단기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극심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자체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반복적인 폭력과 극심한 갈등을 어린 시절 목격한 아이들이 훗날 자신의 친밀한 관계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폭력은 대물림됩니다. 아이를 위해 버티는 선택이 역설적으로 아이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환경을 만들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지점이 이 문제의 가장 아프고 복잡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훨씬 많은 것을 느낍니다. 말로 싸우지 않아도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두 사람 사이의 냉기를 아이는 몸으로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긴장이 일상이 되면 아이도 그 긴장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돈이 바닥났을 때 가정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이해하려면 돈이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돈은 가정 안에서 권력이기도 하고 존재감이기도 하며 안전감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많이 쓰느냐는 표면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내가 이 관계에서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여기서 여전히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훨씬 깊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이 질문이 더 크게, 더 자주, 더 날카롭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분노를 바깥이 아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폭력적이 된다는 오해로 읽힐 수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가정폭력은 고소득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교육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경제적 압박이 폭력의 원인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미 잠재되어 있던 갈등 구조를 더 자주, 더 강하게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른 장작에 불쏘시개가 놓이는 것처럼 경제적 위기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의 불황은 그 불쏘시개를 수많은 가정의 문 앞에 동시에 가져다 놓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정 안에서만 해결하려는 습관이 문제를 더 키웁니다. 재정 위기로 인한 부부 갈등이 심각해졌다고 느껴진다면 전국 각지의 가족센터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과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포털에서 가까운 지역의 가족센터를 검색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동반된 경우라면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알아볼 수 있고요. 가정폭력 피해 상황이라면 여성 긴급 전화 1366이 24시간 365일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법률 지원, 임시보호시설 연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전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와 무관하게 입소가 가능하고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보이는 11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는 걸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실패를 인정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다르게 보면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혼자 버티는 게 가족을 위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어쩌면 이미 어렴풋이 알고 계실 거예요. 도움을 받는다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이미 너무 오래, 너무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있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분 자신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버티고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경기가 나빠질수록 이혼이 줄어드는 숫자 뒤에는 말 못하고 버티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침묵이 안정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황은 언젠가 끝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 끝난 이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없어서 함께 있는 것과 함께 있어서 힘을 내는 것은 같은 지붕 아래 있어도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경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 쌓인 상처는 돈이 돌아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쪽에 남으셨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